성실히 공부했던 학생에 대한 기억입니다. 중학교에서 나름 성적이 우수하여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학생이거든요. 학습을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았으면 학원이나 과외를 비롯한 사교육의 기회를 얻어 더 나은 환경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100가구 가운데 7가구 이상이 한부모 가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 돌봄과 사회적 편견까지 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걱정은 아이의 영어 실력이에요. 요즘 영어는 필수인데 학교는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친다는데 주변 친구들은 영어 유치원이다 뭐다 해서 제 소득이 적어서 저희 아들은 그런 기회를 주지 못했거든요. 한 번은 아들이 엄마, 나는 어차피 대학 못 갈 거야. 공부해봤자 뭐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도 꿈을 꿀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아이들 기초만큼은 탄탄히 쌓이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두 번째 세션의 첫 발제자이신 지스트 김희산 기획처장님께서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 강화를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DI에 10년 근무하고 지금 이제 지스트에서 9년째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김희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선 교육과 사회 이동성이 왜 중요한가? 그 자체로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주제는 한국 경제의 생산성 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교육과 사회 이동성은 왜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교육은 사실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받잖아요. 한국은 교육열도 굉장히 높은 나라이고, 그래서 의대나 로스쿨이나 알아서 갈 텐데 왜 이렇게 나라는 교육에 투자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우리가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글을 아는 김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편지 같은 것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읽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자기만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 유익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교육은 어떤 사적 투자 수익률을 넘어서는 사회적 투자 수익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국가가 교육에 투자를 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랫단계 교육일수록 교육의 외부성이 크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교육을 촉진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각국은 교육 성과 제고를 위한 교육 혁신 노력에도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 이동성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면, 사회 이동성이라는 것은 계층 이동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대 내에서 계층 이동도 있고 세대 간의 계층 이동도 있겠죠. 그런데 왜 이것이 생산성이 더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이렇게 양궁 같은 굉장히 금메달을 많이 따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한번 금메달을 땄다고 그 사람에게 계속 국가대표 자격을 부여한다면 우리나라 양궁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노력의 유인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 이동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능의 사장을 방지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회 이동성이 높은 사회는 어떤 단기적인 어떤 분배보다도 동태적인 성장을 위한 어떤 투자에 사회적인 합의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 이동성은 계층 간 이동성이 특히 세대 간에 높을 때는 경제 성장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실증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사회 이동성은 중요하다. 이것은 비단 생산성이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 또 아까 강조됐던 사회 자본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도 이 교육과 사회 이동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 이동성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왜 우리는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등장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까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이 4개국을 대상으로 그 성공 요인에 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좀 비교해 본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면 가로축에서 1에 가까울수록 이제 노력의 힘을 믿는 것이고 이제 10에 가까울수록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운이나 연줄이 성공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 놀라운 변화가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예전에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노력의 힘에 대해서 상당한 긍정적인 견해를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 조사에서 나타난 현상은 이제 노력의 힘을 강하게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은 운이나 연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도 더 비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수저계급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요. 주로 이제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소년이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상당히 확산이 됐었는데 사실은 90년대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90년대생은 우리 저출생 국복을 위해서도 마지막 골든타임에서 결혼과 출산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90년대생의 우리가 마음을 잃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당면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난제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청년들이 그렇게 수용하게 된 이 수저계급론, 사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아까 전 국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사회 이동성이 약화됐다는 인식들이 많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실증적인 근거는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수저계급론이 일종의 에코 세대, 이제 90년대생은 베이비 부머들의 그 영향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태어나 70만 명씩 한 해 태어났거든요. 에코 세대인데 이들이 왜 그 에코 체인버 이펙트라는 게 있죠. 반향실 효과. 그러니까 그들만의 커뮤니티에서 이런 부정적인 담론들이 계속 재생산됐을 것이다. 그리고 수저계급론은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최근에 한국 노동 패널 자료를 가지고 어쨌든 이제 자료를 연끌해 가지고 이 분석해 본 이 KDI 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수저계급론은 상당 부분 실증적인 근거를 좀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출생 집단을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눠 가지고 79년 이전생, 그다음에 80년생, 80년대 태어난 사람들, 그다음에 9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가지고 나눠 보게 되면 교육을 통해서 자녀에게 부모의 어떤 소득, 즉 계층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통로는 세 출생 코호트 모두 다 동일하지만 특히 90년 이후 생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교육 이외의 경로, 즉 경제력의 직접적인 대물림, 상속이나 증여 같은 거죠. 증여 같은 걸 통한 그런 경제력의 대물림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대 간 소득 이동성 지수라든지 아니면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이나 아니면 소득 상관계수를 봤을 때도 계층 간 대물림이 90년대생에게서 좀 더 강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이 교육이라는 것은 그 계층 이동의 사다리도 될 수가 있고요. 계층 대물림의 통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교육의 어떤 투자 수익률 자체가 높을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요.
만약에 이 교육이 가정 배경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라고 하면은 안타깝게도 이 교육은 계층 대물림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정 배경이 사회 경제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증여 같은 형태로 해서 나타나게 되면 수저계급론, 이 담론까지도 더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과연 교육을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세대나 혹은 지금 청년들이 자기 자녀 세대에 이르러서는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지금 5개국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모 세대에 있어서는 교육을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생각했던 그 비율이 일본보다는 그래도 조금 높았지만, 이제 본인 세대나 특히 자녀 세대에 있어서는 일본이랑 비슷하거나 약간 하회하는 수준까지 낙관적인 기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나 이런 나라하고는 상당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의 인식도 알았고, 그리고 자료 분석을 통해서 현실도 좀 파악했으니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취약계층 자녀에 대해서 개입하기 위해서는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취약 전일수록 인적 자본 투자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취약전, 이 학령기, 특히 초중등 교육과 이제 유아 교육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한편 공부머리가 유전되는 건 아닐까요? 라고 하는 질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분포상으로 보면 잘 사는 집에서도 좀 우둔한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못 사는 집에서도 굉장히 총명한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환경에 따라서 아이의 인지 능력의 변화도 상당히 다른 궤적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7살 무렵 되면 좀 못 사는 집에서 높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잘 사는 집에서 좀 낮은 지능을 가진 아이가 따라잡습니다. 이게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유사한 현상이 더 빨리 나타나서 한 4세경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육 수요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 과제 중에서도 특히 유보 통합, 특히 이제 늘봄학교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만큼 유아나 이 초등 교육 단계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자료 화면에서 나왔지만은 이제 영어 교육입니다. 우리 성인들도 가지고 있는 영어 울렁증, 이거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 부모들은 영어 유치원에서부터 이제 큰 돈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게 대학 등록금보다도 더 비싼 돈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로 고액 사교육 트랙에 올라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부터 수요자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영어 말하기 같은 거, 특히 표현 능력을 잘 가르칠 수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교육 형평성은 이제 피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도 2000년대 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2015년하고 2000년을 비교한 결과를 보게 되면 기초 수준 미달 비율도 높아졌고, 특히 이제 성적에 가정 배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계속 늘어왔는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더 는 거 아닌가?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도 증가하는 추세는 있었고요. 이 추세가 사실 감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국가수준 학업성취 평가가 전수조사로 실시가 됐고, 이제 정부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리했던 시절에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 배경에도 영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초수급 대상 학생 비율에 따라서 학교의 어떤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사회경제 배경이 좀 열악한 학교일수록 기초 수준 미달 학생의 비율은 높고 또 우수 학생의 비율은 낮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고1 학생의 가정 배경을 보더라도 이 특목고, 이 자사고, 일반고, 특성화고 이렇게 갈수록 좀 위계화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정 환경도 그렇게 좀 위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 학력이 고졸일 때 자녀 학력이 고졸인 비율이 오히려 1980년대생보다 1990년 이후 출생자에게서 더 높아졌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회 이동성 강화로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유아 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강조를 특별하게 하겠습니다. 양질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편화시킨다라고 해서 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초등교육에서는 돌봄과 교육, 이게 공급자에게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수요자에게는 그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늘봄학교의 정착이라든지 혹은 저학년 시수 연장을 통해서라도 저는 학교에서 좀 책임 있게 특히 경력단절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 영향력이 특히 영어 과목이 강합니다. 이걸 위해서 공교육에서 영어 교육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이 보면 글로벌 시대에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기적성 교육 같은 것도 더 지원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치원은 다들 국공립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다들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사립초등학교가 비싸긴 하지만 차라리 사교육 시키는 거 생각해 보면 비싼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초등 공교육을 사립학교 수준으로 방과후 프로그램도 확충을 하고 질적인 서비스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아이들이 이제 20만 명 정도밖에 안 태어나는 시대에는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등교육 같은 경우에도 기초학력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라든지 아니면 직업개교에 학생들에게 성공 사례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균형 선발 확대라든지 장학금 확충 같은 것도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조치들이 역차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균형 선발 같은 거는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경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게 단거리 경주라고 하면은 같은 출발선상 일직선에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경쟁은 부모가 어떤 사회경제 배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코스와 아웃코스로 나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헤드 스타트를 한다는 것이 결코 불균등한 출발선이 아니라는 점을 같이 인식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 명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진들은 제가 명견말리 촬영을 위해서 일본에 갔을 때 무료 학원입니다. 제비학원이라 부르는 지역사회의 봉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무료학원에서 아이들이 케어를 받는 것인데요.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그렇게 부모가 아닌 다른 어른들이 내밀어준 손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 강화를 모색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희삼 기획처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중앙대 김희경 대학원장님께서 중고등학교의 자율과 책무성 강화를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희경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KDI 컨퍼런스에서 중고등학교의 자율과 책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한국의 경제 성장과 생산성을 얘기하는데 왜 중고등학교의 자율과 책무인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 한국의 지금의 기적을 이룩한 두 개의 축이 경제와 교육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발전을 계속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우리 후세들에게도 이러한 영광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들도 우리처럼 꿈꾸면서 정말 이 학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갖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키워드가 자율과 책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서론과 그리고 문제점 진단 그리고 방안인데 제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오늘 하루 다 말씀을 드려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한국의 생산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5개 문제를 진단하고 그리고 3개 방안을 제시하는 걸로 제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문제 인식이 왜 중등인가, 왜 자율인가, 왜 책무인가 이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왜 중등이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미국과 프랑스가
의무 교육을 만 3세까지 다 낮췄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작을 만 3세부터 초등, 중등, 고등, 평생까지 다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고등학교 마지막 단계 고교 이제 대학 입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근데 이 중등 교육은 우리가 기초적으로 역량과 학생들 진로 탐색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많은 교육 개혁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이런 문제인식 때문에 중등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된다. 이 교육 안에는 저는 이 5개 주체를 생각해 보았는데 학생과 교사와 학교와 지방교육 당국과 국가 이 5개 주체가 우리 생각을 해볼 때 아까 지금 방금 김희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공정성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정과 효율성, 형평성과 수월성이 배치되는 개념인가? 우리가 공정하기 위해서 수월성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가? 우리가 국가가 공정성을 위한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면 학생과 교사와 학교와 지방교육 당국은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책임 있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양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 5가지 주제로 각각 제가 문제점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학생 입장에서 학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 바로 이제 과도한 대입 경쟁 그리고 사교육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공교육을 강화하면 사교육은 줄어들 거다. 공교육이 문제니까 사교육이 더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러 국제 비교해서 보게 되면 왜 우리나라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습니까? 여기서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당연히 한국의 사교율이 굉장히 이제 높은 걸로 나타나죠. 근데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교육은 보충 목적입니다. 공부를 잘 하지 못하고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보충하는 사교육이 성행한다면 우리 한국은 보충이 아닙니다. 잘하는 학생이 더 잘하고 부자인 학생이 돈을 더 많이 쓰고 소위 인리치먼트 잘하는 학생이 더 경쟁해서 유리한 고지를 참여하기 위한 그런 사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섀도우 에듀케이션,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공교육을 좋게 우리가 강화한다 해도 결코 사교육은 우리가 줄일 수 없다. 바로 그런 대표적인 데이터가 해마다 이제 통계청에서 사교육비 조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교육 대책을 그렇게 논의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는데도 우리를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해마다 사교육은 올라가고 있고 이제 27조 넘는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78.5% 거의 80%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죠. 참여 시간도 이게 통계니까 아마 모든 학생들을 정말 조사하면 7.3시간 주당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교육이 무엇을 위한 사교육이냐? 대학 프리미엄 때문에 대학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사교육이다. 저는 우리 한국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국가가 돈을 주지 않아도 개인이 알아서 역량을 개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을 반드시 나쁘게만 보지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 사교육을 받고 돈을 투자했으면 이게 미래에 필요한 역량이 함양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교육은 대입을 치르기 위한 사교육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엊그저께 우리 수능이 끝났죠. 이 수능이 끝난 후에 챗 GPT에게 수능 국어 문제 풀라 하니까 챗 GPT가 35분 만에 풀어버렸고 97점 맞았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 찍기 교육 계속 시켜야 될까? 우리가 이제는 지금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단위가 학교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가 좀 더 활력을 가지고 열심히 시도해보고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 굉장히 의사결정도 부족하고 학교에 활력이 없습니다. 아마 자녀를 가지신 분들 혹은 교육에 종사하신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굉장히 중앙 집권적이고 탑다운으로 내려오면서 학교는 그냥 말단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OECD 데이터에서도 국제 비교를 한번 보시게 되면 파랑 쪽 된 부분이 단위학교가 학교가 가진 의사결정권입니다. 우리 한국 거의 끝쪽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파랑 부분은 아주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많은 교장 선생님들을 뵈면 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말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들을 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학교장이 정말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고, 교장 한 사람 오면, 퇴직 교장 3명 학교 거쳐가면 학교 망하지만 훌륭한 교장 한 사람이 오면 학교가 살아난다. 이런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지금 고민인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 학교에 얼마나 근무하고 계실까요? OECD 비교해서 보면 우리 한국 1.8년, 그러니까 한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2년도 채 있지 않고요. 교장직에 머무르는 총 기간은 4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외국에서는 교장 경력을 트랙을 따로 만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예 교사 트랙, 스페셜리스트 트랙, 관리자 트랙 해서 훌륭한 사람을 미리부터 관리자 교육을 시키고 그 트랙으로 가게 하고, 또 교장의 아예 한 학교에 임기제를 두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은 4년, 중임까지 해서 총 8년. 이 8년이니까 62년 정년퇴직 날짜에서 한번 거꾸로 계산해 보십시오. 54세에 교장을 해야 이제 8년 교장하고 퇴직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장 선생님들을 고령화, 나이 많게 하고 보신주의. 정말 교장 선생님들이 제 안타까운 부분은, 열심히 학교를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시는 교장 선생님들은 교사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 가지 잘못할 경우에 이 교장 선생님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못해요. 모든 규정과 감사와 제도에 다 걸려서 학교가 어떻게 운신의 폭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저 내가 이 교장하려고 그동안 열심히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정말 참으면서 여기까지 경력관리를 해왔는데, 이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 해보려다 어느 날 갑자기 중임 제한되고 징계를 받는다.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시스템이 교장을 보신주의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인재가 노동시장에서 상위 5%가 교사가 된다는 것을 전 세계가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재들이 교직에 들어와서 만족도를 보십시오. 탈리스라고 하는 OECD가 조사하는 이 조사에서 한국의 교사들은 빨리 떠나고 싶고 딴 학교 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어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다른 나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학생 교육 너무 힘들다. 공부 가르치기 힘들다. 이 학생들 채점하고 이 교육 업무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학부모 민원 대응 때문에, 행정 업무 때문에 힘들어서 나는 짬내서 가르치는데 그것도 힘들다 말하는 이 현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과거의 성공이 결국 우리 현재 저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하려면 진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이 뭐가 부족하고 어떤 지역이 문제고 어떤 학교가 문제고 내 자원을 어떻게 투입해야 되는가? 우리는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전수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도 반대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이기주의일 수가 있는지, 학교 줄 세워서 내가 있는 학교가 거기에 나쁘다고 찍히면은 나는 정말 내 삶이 어려운 것입니까? 학생들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총체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앞부분에 제기한 획일적 통제와 이 집단 이기주의가 우리 교육을 이제 멍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교육 정책 행정 전공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을 하려면 돈과 사람과 그리고 조직이 필요합니다. 돈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책무성이라고 한 것은 당신들이 투입한 만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왔느냐, 결과를 보러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 재정 조달과 집행 기능을 보시게 되면 중앙정부가 65% 이상의 돈을 중앙정부가 조달합니다. 그러나 집행은 어디서 하죠? 중앙정부는 집행이 여기 보시면 저기 끝에 0.01%입니다. 다 시도와 지방에서 하는 거죠. 조달 주체와 우리는 이제 내국세 20.79%를 돈을 걷어서 국세를 모아서 단위학기 지방재정 교육 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나눠주게 되는데, 시도 교육감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어떻게 지게 합니까? 정말 이 돈을 잘 써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의 역량이 올라갔는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지 아무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뭘까요? 바로 내가 다음에 재선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도에도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누가 그럼 학교도 활력이 없고, 이제 지방교육 당국도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핵심 과제, 할 말은 너무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생산성을 제고하고 관리를 좀 바꿔보면서 교장과 학교와 학생들이 그래도
코피를 흘리면서 공부해야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한가하게 앉아서 노는 아이, 행복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너무나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코피가 터지게 공부를 하더라도 이 공부가 내 미래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꿈꿀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으려면은 학교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고, 첫 번째로는 대입 제도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대입 제도. 항상 모든 정책의 기승전 결은 대입 제도입니다. 대입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근데 저는 특별히 이 대입 제도를 제가 여기서 뭐에서부터 A to G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그래서 이게 제일 뭐가 문제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AI의 챗GPT가 금방 풀어버리는 문제를 우리가 학생들이 계속 풀게 할 건가? 대입을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역량이 좀 키워져야 되지 않을까? 정부 주도의 획일적으로 가는 이걸 좀 고쳐야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대입제도 개선 부분에서는 저는 일단 대입제도의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 대입제도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수능 1점 때문에, 제가 중앙대학교에 현재 일하고 있는데 너무 학생들 뛰어나요. 너무 우수하고 정말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 아이들과 경쟁하기 어려웠겠다. 근데 이 마음속에 있는 아이들은 효능감이 너무 낮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한 문제 더 틀려가지고 스카이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패배감을 우리 기성세대가 저는 안겨주고 있다, 이 생각이 됩니다. 이 대입제도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게 스칼라스틱 어빌리티 테스트입니까? 애프티튜드 테스트입니까? 이름도 애매하고 모양도 애매하고 형식도 애매합니다. 저는 여기서는 적격자를 가른, 여기서 제가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나 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경향도, 미국은 SAT 지금 테스트 옵셔널이라고 아예 SAT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대입집 적격자를 가르는 걸로 하고, 제발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을 만들고, 이 대학들에서 키우는 인재가 다양성을 통해서 학생들을 정말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키워냈으면 좋겠다. 이 지식 기반이라고 하는 사회가 벌써 지나간 지가 오래고, 대학은 지식의 창출과 연구 R&D의 기반인데 이 대학을 전부 다 부적격자로 몰고 할 경우에 우리의 미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대학의 자율성, 그러려면 최소한 시험 문제도 좀 생각할 수 있는 논술력 문제를 좀 하면 어떨까? 채점이 문제다. 지금 다 자동 채점, AI가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학교장 임용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교장을 교직의 꽃이라고 부르면서 학교장들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승진제, 공모제가 있었는데, 공모제가 지금 현재 무늬만 공모제입니다. 저는 단위학교에 아예 힘을 실어주고 모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장의 공모에서 학교에서 우리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한번 활력 있게 함께 움직여보고, 또 그 이유는 교사들이 되게 부장, 나중에 이제 교감 교장 거쳐서 관리직으로 승진하려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학교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교장이 그런 인사권을 갖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시도 교육감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재정적 책무성도 묻고, 또 그 시도 안에서 정말 우리 각 시도의 제일 중요한 사무가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시도의 자원을, 우리 시의 자원을 교육에다 투자할 수 있고 서로 협업할 수 있다면, 이념 때문에 국가적 이념과 시도의 이념, 시도 안에서 지자체의 이념과 교육감의 이념이 달라서 정말 교육을 공중분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시도 교육감 선거 제도를,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가운데 러닝메이트 제도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을 이제 제안을 드려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교육의 이 방대한 모든 계획을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국가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서 교육은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안은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학교의 관리제도를 고치는데 좀 주춧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려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희경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려대 안준무 교수님께서 R&D 투자 효율화를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션의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안준모라고 합니다. 오늘 앞에 두 세션에서 교육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서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연구 개발입니다. 그래서 조금 키워드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국가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연구 개발을 더 잘하고 국가의 어떤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R&D 투자에 대한 효율성 논란부터 보고 어떤 게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동을 더 투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본을 더 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21세기는 거의 뭐 기술 혁신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운전할 때도 예전처럼 지도책을 펴고서 읽어가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외워서 운전하진 않거든요.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이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추천으로 경로를 안내해주고 저희는 더 효율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 자본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특히 더욱더 연구개발이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에 똑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어떤 원가 절감을 하는 공정 혁신을 해서 저희가 생산성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R&D가 생각보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100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많이 살아남아야 3에서 5% 정도가 시장에 나가서 제품이나 서비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97%에서 95%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이제 제품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그 와중에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 뜻은 기업이 굉장히 큰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R&D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재무 성과만을 중요시하게 되고 R&D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의 생산성, 나아가서는 국가 생산력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실은 R&D를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죠. 최근에는 미중 어떤 무역 갈등, 반도체 갈등을 시작으로 미국에서는 칩스법이라고 하는 반도체법 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뭐 독일이나 영국, 일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정부가 R&D에 투자하는 예산 기준인데요. 위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숫자가 써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고요. 지금 한 2등 정도 합니다. 최근에 주황색이 일본인데 일본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민간에서 쓰고 있는 R&D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로 GDP 대비 한 4.8% 정도를 쓰고 있는데 한 77% 정도 되는 한 GDP 대비 3.8%를 이제 민간 기업에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민간이나 아니면 정부나 다 R&D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R&D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를 이제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라고 해서 뭐 소위 R&D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찬찬히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만 이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웨덴이라든가 뭐 여러 유럽 국가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문제를 좀 더 찬찬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과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를 이제 저희가 좀 구분을 해보면 크게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학적 성과는 논문이죠. 학술 논문이고요. 기술적 성과는 특허로 저희가 뭐 측정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 성과는 사업화라고 하는 매출이라든가 뭐 이런 시장에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틀렉이 어디서 오고 있냐라고 하면 사실 과학적 성과나 기술적 성과는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에서 과거에서는 질적인 측면이 좀 나쁘긴 했었는데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상위 10% 인용 논문이라든가 PCT 3급 특허라든가 이런 질적 지표들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가 좀 못 미치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그럼 이 경제적 성과는 사실은 하나하나 단편적 이슈보다는 커다란 어떤 구조적인 이슈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 과학적 성과부터 어떤 그 뭐 경제적 성과까지 창출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요. 수많은 요소들이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적 문제를 풀지 못하면 단순히 논문 잘 쓰고 특허 잘 쓰는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조적 문제가 무엇이냐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이슈가 있고 저희가 지금 오늘 세션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부처별로 정책이 굉장히 많아서 전략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연속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부처 간의 경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처 간에서도 경쟁을 하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부처별로 너무 유사한 법이나 제도, 예산 사업을 만들어내면서 경쟁 일변도로 가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시너지 창출을 할 수가 없고 유사 사업이 난무하게 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표는 이제 창업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술 창업도 법에 따라서 벤처기업 특별법이냐, 산촉법이냐, 기초법이냐, 연구개발특구법이냐 회사 유형이 달라요. 분명히 민간기업은 하나인데 법적 유형이 달라진다는 거, 그에 따라서 제도나 예산도 따로 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 법이나 제도, 시스템이 부처 안에서도 이제 정부 안에서도 여러 개가 난립하게 되면 결국은 부처 간의 장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부처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의 조정 비용이 민간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자기가 혁신 잘하고 경제적 성과를 잘 창출해야 되지만 이런 부처 간의 갈등에 대한 조정 비용까지 감내해야 된다는 게 어떤 R&D 효율성을 줄이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 섹터로 넘어가 보면 공공 섹터에서는 R&D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정부 출연 연구소와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정부 R&D 예산 뭐 보통 저희가 30조 정도를 썼었고 올해는 이제 26조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주황색 차트가 이제 36% 정도고 이게 이제 정부 출연연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 이슈인데요. 대학도 이제 등록금 동결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투자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하고 사립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립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물가 상승률이나 뭐 공무원 임금 상승률 같은 기본적인 체계가 있지만 사실은 사립대는 등록금 수입 외에는 뭐 산학협력이나 여러 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요새 뭐 메이저 사립 대학들도 연구 장비를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연구비 수주를 위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에 빠지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이제 저희가 생태계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혁신이라고 하는 건 혁신 생태계란 단어랑 같이 얘기하는데 많은 플레이어들이 제 역할을 했을 때 국가 생산력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역할,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공공기관, 정부, 벤처캐피탈, 교육기관, 심지어 규제기관까지도 각자의 역할을 제자리에서 잘 해야 저희가 생태계 관점에서 좋은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정부 R&D와 민간 시장의 R&D가 점점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오전 세션에서 발표도 있었지만 사실은 또 중소기업 정책은 훌륭한 중소기업을 잘 지원해줘야 되는 역할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국민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할 역할도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 혁신 정책은 양쪽 성격을 다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정부의 R&D가 뭐 자생적으로 하는 대기업에 지원해줘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수행하는 R&D 중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패권 시대다 보니까 무한 경쟁을 하고 있고 뭐 미국이나 뭐 영국, 일본, 독일 전 국가적으로 그냥 총력전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인공지능, 양자, 첨단 바이오 이런 기술은 국가의 명운을 좌지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치고 여기서 총력전은 대기업, 중소기업 이걸 안 가린다는 겁니다. 잘하면 다 투자를 해서 저희가
총력전을 해야 국가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희 나라도 그래왔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표는 1990년도에서 수행됐던 G7이라고 하는 선도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95년 정도에 했었고, 지금의 현재 저희 그 경제 주력 산업과 관련된 기술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뭐 3G 같은 통신 기술이라든가 현대자동차의 수소 기술이라든가 배터리 기술 다 이 사업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참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의 투자와 정부의 투자가 디커플링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점점 개방형 혁신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산산 협력은 늘어나고 있는데 산학연 협력은 줄어들고 있고요. 또 저희 이제 중요한 정부의 툴인 R&D 세액공제도 1982년에 만들어진 연구인력 개발비가 80몇 %를 차지하는 가운데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다른 형태의 어떤 제도적인 업데이트는 크게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워낙 구조적인 문제라서 해결이 쉽진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 3개 정도 간단히 방향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민간하고 어떤 공공섹터의 디커플링된 어떤 투자 체계를 브릿지할 수 있는 새로운 탈출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 가시면 이제 테마섹이라고 하는 국부 펀드가 있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오픈 AI도 투자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져보면 저희 나라에도 민간 기업들이 하는 어떤 투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에서 하는 미래기술재단도 있고 동그라미 재단도 있고 민간에서도 R&D에 대해서 목말라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정부에서 돌아가는 것들이랑 디커플링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 중에 하나는 민관이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리서치에 대한 조인트 벤처를 민관이 같이 만든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그릇이 필요한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정부가 어떤 탑다운 의사결정 구조, 위계적 관리 체계, 그 다음에 어떤 정부의 투자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어떤 행정적인 프로토콜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민관이 같이 좀 투자를 하고 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다양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D는 대부분 출연금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융자, 후불 투자 아니면 복합적으로 하는 복합 투자 방식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섹터에서도 혁신이 필요한데요. 먼저 출연연 같은 경우는 그 PBS라고 하는 프로젝트 베이스의 예산 체계를 갖고 있지만 이 PBS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출연연도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게 과연 효과적인 R&D 펀딩 방식이냐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저희가 출연연이 지금 한 28개, 7개 정도 되는데요. 이 출연연의 역할을 하나로 규정하지 말고 여러 개의 카테고리로 규정하고 출연연마다 다른 어떤 행정 운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어떤 유연성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대학에 대해서는 지금 대학에 이제 특히 이제 사립대나 이런 데의 문제는 돈이 없다 보니까 연구비 수주를 위한 수주를 하고 개인 교수가 수주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어떤 리서치 인력들이 모여 있는 게 대학이지만 이 대학에서 교수님들끼리 집단 연구를 하거나 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묶음 예산, 블록 펀딩에 대해서 많이 민간 전문가들이 주장을 해왔고 현재 몇 개의 민간 이런 블록 펀딩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을 쓰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거든요. 그래서 규제 없는 어떤 묶음 예산을 통해서 정책적인 좀 실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출연연하고 대학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학교도 근처에 있는 키스트하고 같이 쿠키스트 학연 협력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장점, 그 다음에 출연연의 장점이 다릅니다. 대학은 아무래도 학생을 키우는 장점이 있고 출연연은 대형 굉장히 고가의 연구 장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특히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후단 부분, 사업화 부분에서의 어떤 정책 혁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저희가 과학적 성과와 기술적 성과까지는 R&D 출연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다가 갑자기 사업화에 들어가는 순간 자금이 뚝 끊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업화 부분에서 지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책무성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조건이 붙어야겠죠. 그래서 출연금 중심의 단편적인 R&D 지원보다는 후단,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섞어서 쓰는 정책 혼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화 단계에서는 출연금하고 기술 보증에 근거한 융자를 합친다거나 뭐 이런 복합적인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실제 유럽투자은행이라든가 독일, 오스트리아, 뭐 스웨덴 많은 국가들이 이런 그 정책적 목표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다변화된 투자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R&D 조세 지원도 좀 혁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개방형 혁신 세액공제를 꾸준히 도입하면서 그 비율을 굉장히 높이고 있고요. 저희가 또 앞으로의 산업은 또 제조업만 있지 않습니다. 서비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화 또는 서비스와 제조의 융합 이런 것들이 다 엮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산업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R&D 조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준무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과 마찬가지로 토론 시간이 있는데요. 토론을 위한 무대가 정리되는 동안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과 함께해 주실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이신 고영선 원장님께서는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이시자 교육부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더불어 교육부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는 KDI에서 연구부원장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연구 및 정책 제안에 힘쓰셨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차관으로서 고용과 노동 분야에 기여하셨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제2차장으로서 역임하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박윤수 교수님은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시며 기획재정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더불어 현재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며 교육부 교육정책실증연구회 위원으로서 교육정책의 실증연구와 개선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KDI에서 연구위원회에 재직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이신 정유한 교수님은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조정전문위원을 함께 맡고 계십니다. 더불어 과학기술 분야 직할기관 기관평가위원으로 계십니다. 이전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로 역임하셨습니다. 이제 무대가 준비된 것 같은데요. 발제자분들과 좌장, 토론자를 모시고 이번 세션의 주제 창조적 혁신 제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의 서회를 맡은 고영선입니다. 방금 서회자가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두 분의 토론자가 계십니다. 먼저 박윤수 교수님께서 한 7분 정도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슬라이드는 나오는 건가요? 예. 저는 앞에 김희삼 교수님하고 김희경 교수님께서 해주신 발표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희삼 교수님께서 사회이동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제 요거는 뭐 코멘트라기보다는 일단 좀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잡고 가자라는 취지인데, 사회이동성하고 보통 뭐 소득 불평등, 소득 분배는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득 불평등은 이제 결국은 부자와 빈자의 소득이 오늘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면은, 이제 사회이동성은 오늘의 빈자가 내일의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또 거꾸로 오늘의 부자가 또 내일의 빈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가, 또 거기에 대한 이동성에 관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를 보다 보면은 격차는 굉장히 크지만 이동이 활발한 사회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거꾸로 격차는 좁지만 이동이 완전히 막혀 있는 또 그런 사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이 소득 분배가 결국은 오늘의 격차와 이 결과의 평등에 주목한다면은 이제 사회 이동성은 내일의 가능성과 기회가 얼마나 평등하냐에 그렇게 주목하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회 이동성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어떤 성과가 나의 타고난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능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해서 성장이 지체될 수 있고 또 사회 통합도 약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정책 측면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회 이동성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는가 하는 건데, 결국 저는 이제 핵심은 이 학생의 교육 성과가 부모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영향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대학교 공부보다는 고등학교 공부가 가정 환경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중학교, 초등학교, 영유아기로 가면 갈수록 부모의 입김이 더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럼 거꾸로 우리가 사회 이동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부 지원은 어린 시절에 집중할수록 유리하겠다. 그래서 지금 조기 개입이 결국은 중요한 거고, 관련해 가지고 오늘 김희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유아 교육의 어떤 접근성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시수 연장하고 중학교에 또 교원 확충하고 이런 방안들이 전부 다 일종의 앞단에서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가정 환경에 따른 그런 격차를 좀 줄여주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표해 주신 김희경 교수님께서 학교의 자율과 책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가정 환경이 이 부족한 그런 학생일수록 사교육보다는 공교육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게 결국은 사회 이동성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두 분 발표에 대해서 의견이 딱 저는 이제 두 가지 준비를 해 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영유아 교육의 어떤 접근성을 확대하자라는 말씀에 더불어 우리가 질 관리에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조기 개입에 어린 시절에 우리가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퀄리티 높은 그런 교육을 제공해줬을 때 그 혜택이 그 아이의 평생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오랫도록 지속되듯이 똑같이 우리가 자칫 어렸을 때 우리가 나쁜 교육 환경에 노출을 시키면은 또 그 피해도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연관된 사례가 있는 게 이제 97년부터 2000년까지요. 캐나다 퀘벡주에서 이 보편적인 그 영유아 보육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 5세 이상은 전일제 유치원, 그리고 만 5세 미만은 돌봄 시설 이용료를 이제 보편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 정책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단기적으로는 아동 불안이 좀 발생을 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10대 범죄가 증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적으로 유아 교육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칫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의무화하고 무상화하고 한다면 이게 가격 메커니즘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공급자의 어떤 혁신 동기나 이런 게 또 약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첫 번째 코멘트로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책무성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중앙 정부가 교장 공모제도 말씀해 주셨고 뭐 시도교육청이나 단위 학교에 더 많은 예산과 권한을 이렇게 이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이양받은 예산과 권한이 어떻게 쓰이느냐, 학생의 교육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학교나 교육청이 그걸 쓰느냐, 이 인센티브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그 책무성 장치, 학생의 교육 성과에 대해서 이 교육 당국과 이 학교가 책임을 지는 그런 책무성 장치가 좀 확보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분 모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만 현행 국가 수준 학업성 추도 평가가 지금 2017년부터 전수조사하다가 3% 표집조사로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 표집조사가 단위 학교의 어떤 그 이 학업성 추도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건 당연하고, 사실은 이게 이 오차 범위가 너무 커가지고요, 표본이 작아서 시도 수준에서도 학업성 추도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4년마다 교육감을 선거로 뽑고 있는데 뭐 학업성 추도가 교육감의 어떤 그 성과 지표의 모든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깜깜이다. 4년 동안 예산을 부여받아가지고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교육 정책을 했으면은 우리 내 고장 학생들의 성취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그 이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유한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발표하신 안준모 교수님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준모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R&D 효율성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앞서서 말씀하셨던 두 분께서 나눴던 내용들의 주제는 아마 교육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과 R&D는 정책적 정당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도 의심하거나 아니면 그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번 세팅된 정책이 지속적인 관성에 의해서 집행되는 경향들이 있는 분야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개선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대한 설명과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진단하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단편적인 하나하나의 이슈들만을 가지고서 해결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분야일 수 있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R&D 측면만 놓고 좀 말씀을 좀 마저 드리자면은 R&D 효율성과 관련된 논의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내 여건 R&D 환경과 관련된 여건을 놓고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G7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고 그 이후에 프론티어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국가 플래그십 사업들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부 주도의 R&D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그간에 진행되었던 R&D들은 사실은 선진국 대비 부족한 인프라라던가 아니면 선진국 대비 부족한 R&D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확보하고 양성시킬까에 더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서 과연 그러면 이렇게까지 축적되어 있는 R&D 역량들을 어떻게 하면 더 시장에 또는 산업계와 더불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점이 하나 있다라면은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만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R&D 선진국들도 다 안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다소 아쉬운 거는 이러한 다른 선진국들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연구나 아니면 정책 시행 시범들을 갖다가 펼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조금 늦은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R&D 효율성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R&D가 잘못됐다 아니면은 산업체와 또는 정부와 대학과 공공연구소 간의 어떤 헤게모니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바라보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조금 바뀔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요컨대 과거의 추격형 R&D, 그러니까 추격형 성장 체제에서는 정부의 역할은 빠르게 방향을 탐색하고 그 방향에 맞게끔 목표를 부여하고 그 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집단을 지정하고 그 집단에 정확하게 어떤 시기까지 어떠한 형태의 자원 얼마만큼의 자원을 줄 테니 이거를 해결해내라 라고 미션을 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형태의 정부 역할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 의견들이 어떻게 하면 잘 조율해야 될지 관련된 내용들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즉 요컨대 정부의 앞으로의 역할은 잘 듣기 그리고 좋은 질문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준모 교수님께서도 아마 발표했던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된 정책들을 잘 조정해가지고 하는 집행하는 폴리시 믹스 이러한 기능들에 조금 더 강화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좀 하나만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마저 드리면은요.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던 당연시해왔던 어떤 R&D 관련된 분야의 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산학연 협력 체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돌이켜 보건대 그러면 산학연 협력이 잘 안 돼서 지금 우리 R&D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냐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산학연 협력과 관련된 정책들은 조금 강요된 협력을 지향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산학연 협력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뭔가 적극적인 자발적인 협력 체제를 유인을 해야 되고 그 유인을 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들이 더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동기를 정부가 예전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지원들을 해줄 테니 조금 더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형태의 동기부여가 필요하시고 어떠한 형태의 인센티브가 필요한지를 직접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거기서부터가 R&D 효율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토론자 모두 아주 시간을 아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토론에 대해서 오늘 발제하신 세 분께서 차례로 한
3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상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교육과 사회 이동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연수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해서 아랫단계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때 질을 컴프로마이징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 현재 상황에서는 가정 환경이 아랫단계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능력의 역전이 발생하는 시기가 우리가 4세 정도 나타나는 것도 그만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제공하는 교육 환경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코로나 때 나타났던 현상이 뭐였냐면 이제 중간층이 무너지고 이제 학력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공통의 학교 교육을 받는 시간이 좀 줄어들고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실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가정보다도 훨씬 더 여건이 안 좋은 학교에다 아이들을 수용할 것인가? 사실 그건 많은 교육 수요자들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초등 저학년 시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연장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 시간에 애를 학원 보내가지고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왜 그 자유를 억압하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나오고요. 그게 또 공급자들의 약간은 이제 보신주의하고 같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들의 변화를 더 어렵게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초등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그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는 시대에 해야 되는 투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R&D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과기원에 이제 한 9년 정도 있으면서 또 기획처장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 앞으로 R&D에 있어서 그 성장을 가장 제약하는 리미팅 팩터는 사실 돈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쪽으로 가더라도 좀 미래에 대해서 좀 밝은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격차 해소와 격려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인경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윤수 교수님, 정유환 교수님 두 분 토론 말씀의 핵심이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좀 지도록 하자. 그리고 교육은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되니 정말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 그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의 기본 전제를 우리 교육은 실패다, 우리 교육은 문제다 해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은 정말 세계적인 성공 신화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강연이나 저에게 외국 사람들이 부탁할 때는 우리 한국의 성공 사례를 아직도 성공이라 믿고, 우리의 교육과정과 우리의 교사 정책과 우리의 교과서 정책과 특히 최근에는 우리 AIDT가 한국에서 지금 얼마나 지탄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외국 세계교육학회 얼마 한 달 전에 영국에서 개최가 됐었는데, 거기서 제 발제에 우리 한국은 내년부터 AIDT 도입한다. 세계가 열광하면서 니네 나라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저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다. 그것의 핵심은 교육이다라고 하는 그 제 기본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인식은 지금까지의 그 성공의 패러다임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제는 열심히 하려는 사람, 우리 어른들, 저를 포함한 우리 기성세대들과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이 설계를 위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도 만들고 우리가 중장기 발전 계획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안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는 우리 성공의 저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려는 것을 꺾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더 꿈꾸게 하고 열심히 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했을 경우에 정말 지금은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향후 10년, 15년, 20년에 또 대한민국을 내다보면서 그때 이 실험은 정말 이 아이들을 만들었구나 하는 얘기가 나온다면 저는 교육학자로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토론 말씀 감사드리고 그 숙제를 또 앞으로도 계속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준모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 말씀드리면 R&D나 이제 산업
혁신 정책이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용어도 많고 정책 툴도 좀 복잡하다 보니까 쉽게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김희경 교수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해외에서 볼 때 교육 정책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우수 사례로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 사실은 R&D나 혁신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뭐 최고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R&D 투자도 사실은 이제 1등이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은 또 뭐 미국하고의 굉장히 독특한 관계가 있는 이런 뭐 다른 형태의 분류일 거고요. 저희가 이제 뭐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이때까지 굉장히 고속 성장을 했던 것도 사실은 이런 기술 혁신이 굉장히 중요했죠. 저희가 무슨 그 천연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지정학적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교육, 사람이 좋고 그 다음에 기술, R&D를 잘해서 저희가 이만큼 이제 먹고 살고 생산성도 좋고 또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많이 벤치마킹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D 투자 효율성 얘기가 참 나올 때마다 안타까운 게 양쪽 말이 다 맞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쓰는 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은 최근에 국제적인 정세를 봤을 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가 R&D에 올인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에 이제 심천 근처에 둔관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시면 하웨이의 R&D 센터가 있는데요. 이 하웨이 R&D 센터가 여의도의 절반 면적 정도가 되고 하웨이 R&D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웨이가 작년에 31조 원을 썼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정부가 전체 다 해서 26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누적이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뒤집히는 건 시간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투자 효율성도 중요하고 맞지만 여기서 저희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말씀 주신 대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에 김상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R&D 성과가 뭐냐라고 하면 논문도 중요하고 특허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R&D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R&D 과제를 해서 성과를 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R&D 과제를 통해서 키워내는 제일 중요한 성과물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장에 남아서 회사로도 가고 다른 뭐 학교로도 가면서 후속도 연구를 해서 더 좋은 R&D를 하는 거지 단편적으로 성과를 메이저하는 게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응요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은 이거는 시스템 이슈인 거고 시스템 혁신이 수반되지 않으면 단편적인 문제 해결이 이제 미봉책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이제 미국의 피터슨 연구소에서 1970년에서 20년까지 50년치의 미국의 이제 산업기술 혁신 정책을 평가했습니다.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했는데요.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 산업기술 혁신에 기여했느냐, 뭐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느냐. 그 세 개의 지표에서 전부 다 초록불, 그러니까 좋다라고 나온 게 딱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가 R&D 지원이었고 두 번째가 다르파 같은 선진국형 R&D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다르파는 인터넷, GPS부터 시작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뭐 하다못해 뭐 전자레인지까지 굉장히 많은 기술을 쏟아냈던 미국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리서치 기관이고 이거는 PM이라고 하는 민간의 전문 관리자,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죠.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전권을 주고 굉장히 사업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새로운 방식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미국조차 우리가 R&D를 한 50, 70년 했는데 결국은 다르파구나라고 결론을 내려서 자가 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르파를 자가 복제해서 아르파 E 에너지 분야에 보건복지 분야에 아르파 H를 만들어내고 있고 영국은 또 벤치마킹해서 아리아를 만들고 독일은 또 벤치마킹해서 스프린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문샷 프로젝트 이런 걸 만들어내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혁신도전형 R&D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과연 그게 의도한 대로 될지는 시스템 혁신의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산학연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산학연 협력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뭐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건 생각보다 산학연 각 주체는 협력하려고 한다. 물론 억지로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만 근데
정부 간 협력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부처 간의 협력은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뭐 하는 농담으로 거브먼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정관사 덜을 쓰는데 그 이유는 국가마다 정부가 하나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브먼트인 것 같다. 그래서 부처 간에 이제 협조가 너무 안 되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결국은 이런 정책에 투영되지 않나. 그거는 꼭 비단 연구개발이 아니더라도 노동, 복지, 교육, 뭐 경제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정책이 되려면 지표 설계를 잘해야 되고 지표 설계를 잘한다는 거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잘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정유한 교수님 말씀대로 좀 많이 듣고 경청하고 옛날처럼 뭐 이렇게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더 잘 매니지하면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발제와 토론을 마쳤습니다. 앞의 세션과 마찬가지로 이번 세션에서도 국민에게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서베이한 결과를 한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베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이동성이 약화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많은 거의 절반 정도의 응답자들이 자산 격차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희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이 결국 이제 교육 격차를 통해서 후대에 가서 사회적 이동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했기 때문에요. 사실은 뭐 궁극적으로는 자산 격차일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교육 격차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공교육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가계의 자산 격차나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격차를 그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제가 몇 가지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 공교육은 거꾸로 이 자산 격차나 사회 경제적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그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은 지역일수록 초임 교사들이 많습니다. 이 교육학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문을 보면 교사의 경력이 그 어떤 변수보다도 학생들의 학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3년이나 5년 정도까지는 교사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헤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데요. 우리나라는 데이터를 보면 이 상황이 안 좋은 지역에 오히려는 초임 교사들이 배치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인문계 고등학교의 그 지역적 분포를 보더라도 비슷한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우리 공교육이 제 할 일을 못하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이런 자산 격차의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김희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짧은 시간 안에 발표를 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하실 말씀을 불과 15분에 발표를 하셔서 말씀 못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잠깐 언급도 하셨지만 사실은 교사들의 전보제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등등 해서 그 교육과 관련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전반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R&D도 말씀하셨지만 R&D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가 아니라 사실은 R&D의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의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 교육이나 R&D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모든 정책 분야에서도 발생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어떤 정책 결정 및 집행 체계 전반에 대한 어떤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중고등학교 교육계획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방안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 입시제도 개편이 가장 큰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교육 문제라든지 입시제도 같은 것이 이제 가장 그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김경 교수님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사실은 겉에 드러나는 현상인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우리 교육 시스템 전반적인 문제, 뭐 교장 승진 제도라든지 교육 자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국민들이 잘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 혁신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거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일 큰 비중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가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인재 양성 등등의 그 응답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안준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아주 특별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아까 오지원 교수님도 아침에 이제 토론을 하셨지만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지 프레임인지에 대해서는 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R&D 관련해서는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든 어떻든 성과 중심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더더욱이나 대기업의 역할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그 반재벌 정서 이런 것 때문에 대기업에 대해서 뭐 R&D 지원이든 무슨 지원이든 하게 되면 국민적으로 참 이게 정서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학계에서 많은 증거에 기반한 데이터에 기반한 이런 연구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금 방향을 좀 바꾸고 정책이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와 토론 모두 제 시간에 끝내주시고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유익하고 직관이 풍부한 그런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뭐 국가 경제의 이 생산성 증대도 중요하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해 주신 우리 생산성 높게 세션을 이끌어 주신 우리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